핸드폰도 막 바꾸고 막 산에 들어가고 그런 분도 계시고 결국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실 때 진정한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겠지만요. 1년, 2년, 3년이 돼도 계속 여기로 다시 가는 분들도 저는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뵈서 빨리 수용의 단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암협회에서 나온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가끔 읽어보거든요. 지금도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줄이 길면 이렇게 좀 마이크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그냥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 문구거든요. 자,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제는 이제 불치병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크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취면을 거셔야 돼요. 확신을 가진. 정말 나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정말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는 많이들 우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좀 전에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환자분 막 치료 설명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면 완치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완치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완치될 거라고 굳게 믿고 왔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일말에 그런 뉘앙스 있는 말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분.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의료진의 작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네. 확신을 가지시고 나의 행동이 가족을 암에 걸리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가족분들, 여자분들은 대부분 가족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자꾸 하시겠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느라고 에너지를 막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과거도 잊어버리시고 먼 미래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치료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암의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이거 말하면서 제가 꼭 권유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서관 1층에 암교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에게도 못 들은 얘기, 간호사한테도 못 들은 얘기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그건 공식적으로 다 입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잘 활용하시고요. 정말 인터넷에 암에 대한 거는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선장을 정하라. 암 진단받으면 여기저기서 훈수 두는 이제 친척분들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이제 막 그런 분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에 대한 거는 담당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 가족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일들이 생기세요. 처음에 병원을 결정할 때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뭘 먹을 때도 계속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누군가가 진료를 같이 와주는 보호자분이 선장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도와드리는 게 뭔가 꼭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막 걱정만 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그거에 부딪히고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라.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가끔은 상상을 해요. 저도 만약에 내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전념을 해야 되나? 그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있고 우리 생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누고 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환자분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셨겠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또 다른 삶을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 볼 땐 항상 진료 목록을 좀 만드시면 좋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오셔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교수님 오늘 뭐라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메모해 오세요. 자, 항암 치료는 이제 수술도 했고 방사선도 했는데 왜 항암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다 도려내고 지지고 없앴지만 암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것들이 임파선이나 혈관 같은 데 들러붙어 있다가 나중에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라는 게 주로 먹거나 주사나 이런 걸로 해서 전신으로 암세포들을 이제
이제 뿌리 뽑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항암제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던 약이고, 요즘 이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가 이제 대세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두경부 하면은 표적 치료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주 거의 없고요. 한 가지 약물이 있고요. 면역 치료제가 요즘 대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종양내과에서도 임상 연구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건요, 이제 우리 몸에서의 뭔가 이렇게 부위로 표적은 아니고요. 암세포가 자꾸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자라나는데 뭔가 이 신호 전달 체계를 하는 DNA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해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하는 그런 기전인데요. 요즘 종양내과에서는 NGS라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380가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환자분에게 딱 맞는 약을 찾아보는 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폐암이나 다른 암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임상실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본인 부담 75만 원 정도로 이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면역치료제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기전의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암세포는 아주 지능적이어서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이 프로그램드라는 게 원래 누구나 다 자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암세포에서 뭔가 막 방어막을 해서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전이고, 부작용도 적고, 암종과 관련 없이 쓸 수 있고, 투약을 중단해도, 왜냐하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이런 이론적인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 암에서는 지금 종양내과에서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약물들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험이 안 돼서 많이 사용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 이제 사실 이 내용을 들으려고 제가 여기 자리에 서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방안은 암교육정보센터나 많은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해서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고 이 장기가 몇 주 가는 부작용, 몇 달 가는 부작용, 몇 년 가는 부작용, 평생 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기적인 얘기만 드리기도 너무 이제 교육 시간도 짧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방사선 끝나고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경황도 없고 또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만날 때는 정말 굳은 결의를 하고 이제 오시는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이제 힘이 들어지시니까 빨리 방사선하고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나중에 막 너무 초조금이 돼서 오셔서 좀 상담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되뇌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치료는 무사히 마쳤는데 계속 꼭 어디 한 군데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제 특히 제가 연고지가 지방이신 분들한테는 꼭 치과, 재활외과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뒷시간에 또 재활의학과 교수님 나오시겠지만요. 외래 오면 어디든 많이 기다리시죠. 몇 시간 기다리는 건 이제 이골이 나실 텐데요. 그 시간에 암교육정보센터나 휴대폰에 동영상 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너무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동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교수님이 저기 나왔네. 막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되게 반가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암교육정보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꼭 좀 들려서 휴식도 취하시고 이게 힐링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것저것 상담하시면은 여기 있는 코디네이터 분이 제가 도와드릴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또 의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너무 못 먹고 아프고 이제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따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교실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진료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아까 2, 3분이면 진료가 끝나야죠, 항상. 그래서 환자분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교수님은 잘 견디고 있어. 내 환자분들 정말 잘 견뎌.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환자분이 힘들다는 거를 막 공감을 해버리면요. 진료 시간 2, 3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야산병원의 사실은 단점이자 이제 뭐 대형 병원에 다 문제긴 하고 그런 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인력이 존재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진료 시간에 엑기스 있게 환자분들이 하실 얘기를 하셔야죠. 힘들어요, 기운 없어요, 못 먹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하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 목이 아파서 통 뭘 못 먹어요. 체중이 얼마나 빠졌어요. 그 못 먹는 이유가 입맛이 없으신 건지 소화가 안 되는 건지 변비 때문에 못 먹는 건지 아파서인지 뭔가 근데 이게 다 복합적일 수도 있죠. 조목조목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약물들을 처방을 하고 뭔가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힘들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접을 건 접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접을 수밖에 없는 증상에 계속 매달리시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 해결하지 입이 마른 것 때문에 자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각을 자주 하세요. 침 자극되는 것들을 좀 드셔보세요. 인공타액을 써보세요.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익숙하게 내 삶을 그냥 하셔야 됩니다. 영양관리가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병용 치료를 보통 한 7주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치료인데요. 이제 체중이 팍 빠지죠. 평균 체중 감소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계속 안 올라요. 치료 끝나고 6개월이 돼서도 계속 빠지고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가니까 보면 방사선 끝나고 1년 이상은 체중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양관리.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얼마나 사셨나를 쭉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잘 지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 우리가 체중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걸 봤더니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이 확실히 더 오래 사셨어요. 네, 그만큼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영양사님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까 내가 못 먹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증상 관리할 수 있는 약물을 잘 처방을 좀 받으셔야 될 거고 이제 영양음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하시고 그래도 못 먹으면 영양제 주사를 맞죠. 영양주사 맞아도 되나 이런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하면 맞으셔야죠. 그건 당연히요. 근데 기운 없다고 맞는 건 아니고 평상시 체중이 많이 빠졌고 통 못 먹으면 맞으시는데 동네 내과 가서 한두 번 5, 6만 원 주고 맞으셔도 되고 이제 입원을 해서 맞으면 그 중증 혜택을 보시니까 훨씬 저렴하게 좋은 거를 또 피검사나 이런 거 기타의 의료 서비스도 받으시면서 장기간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아무도 영양제 맞으란 말 아무도 안 해주시기도 하지만 알아서 이런 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위로간을 꽂는데요. 위로간을 꽂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시지만 이걸 꽂고 나신 분들은요. 이거 없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느라고 애를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미리 방사선 하기 전에도 꽂는다 하는데 우리 병원도 이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위로간을 꽂자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꽂으면 되는구나. 이것도 관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심각한 걸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로 두경밤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자세한 관리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엊그저께도 이게 있는 분이신데 여기를 다 열어놓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가림막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답답해서 안 하셨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위로관도 처음에 다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문제들을 또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생기는 부작용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약마다 체질마다 너무 다양해서요. 이걸 다 오늘 언급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약인데도 1차는 괜찮은데 2차가 힘들고 뭐 이러실 수 있고, 어쨌건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병원에 전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 전화 연락처 맨 뒤에 써드릴 거니까요.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종양내과와 상관없어도 제가 두경부암 환자분들이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구토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정말로 개인 차이가 많아요. 구토는요. 예. 근데 요즘 항구토제가 너무 좋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구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사선 치료할 때도 구토 방지약을 많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근데 울렁거림을 많이 경험을 하시면은요, 이게 위산도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식도염이 생기는 분도 계시고, 다음 항암할 때 막 병원 생각만 해도 속이 메식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구역질은 경험을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영양사님이 또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이제 구내염이야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게 가글을 하시는 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는 가글약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가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독 가글약은 자주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식염수는 하루에 10번이라도 하셔도 괜찮아요. 물에다 소금 조금 섞어서 만들어 쓰셔도 되니까 항상 세면대에는 이 소금물을 비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도 가글 하면 이제 좋고요. 설사, 변비 이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못 먹어 죽겠는데 설사, 변비로 살이 또 빠지셔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저도 속상해요. 자, 설사는요, 사실 잘 관리하면은 빨리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 같으면 설사가 한두 번 나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기간 설사를 하시면 살이 빠지죠.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요. 이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오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거는 뭐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건 아니지만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연령이 좀 있으시고 못 먹고 기운 없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가장 흔한 혈전은 제가 볼 때는 하지 혈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리가 부어요. 그러면 제가 한쪽이 부으셨어요? 양쪽이 부으셨어요? 여쭤봐요. 양쪽이 부었어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왜 코도 한쪽이 막히면 이상한 걸 하셨죠? 붓는 것도 한쪽이 부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혈전이 떠다니면서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부었다 빨리 오시고 한쪽이 힘이 없다 빨리 오셔야 돼요. 양쪽 다리가 기운 없으면 별게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설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투석까지 하신 분 계셨어요. 너무 관리를 안 하신 거죠. 설사는 음식 조심하시고 지사제 드시고 이제 항문 헐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변비 제일 많이들 경험하시는데 변비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 뒤에서 진통제 얘기를 드릴게요. 진통제 먹으면 변비 생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진통제는 변비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 양변기 앞에 이렇게 발판을, 옛날식 변기는 쭈그리고 앉는 자세는 변비에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판 좀 꼭 높이시고, 비데 사용하셔서 항문 좀 자극을 주고, 내가 변비가 잘 생긴다 그러면 아예 예방적으로 변 완화제를 드시고요. 정 안 되면 관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3일 넘게 대변 못 보는 일은 절대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물 중에 뭐 때문에 이렇게 변비가 심하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탈모는 약마다 너무 다르고 이제 항암제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머리 빠져요. 이것부터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탈모가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가 다 빠지는 항암제가 있고 조금 빠지는 항암제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다시 다 납니다. 자, 이게 그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항암제를 세게 씁니다라는 거는 요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센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부작용하고 이런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토가 나고 입이 헐고 막 고생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수치가 많이 안 떨어지는 항암제가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오고 막 수혈도 받고 출혈 이제 막 혈소판 떨어져서 코피가 안 멈춰서 막 응급실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제 잘 알고 관리하시면 사실 심각하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이거예요. 감염. 항암제 맞고 얼마 있다가 백혈구씨가 떨어진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버젓이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드시고 버젓이 열이 나는데 물찜질을 하고 주말 내내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주말에 연락써요. 전화 좀 제가 사실 좀 화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 열은 빨리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응급실에 와야 되는 상황인지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건요, 느낌으로 모르고 밥을 많이 드신다고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면역을 올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딱 레파토리가 딱 4개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 면역이 좋아집니다. 항암제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만이 면역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면역의 일부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그게 면역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날 때 응급실에 오세요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하게 이 감염을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돼서 열이 나는 것보다는요, 내 내부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막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시면 이제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손발 저림도 이제 별로 해결 방법이 없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심한 분은 드물지만 손이 막 감각 이상해서 가위질할 때 다치거나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른다거나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해서 계단 내려갈 때 넘어지거나 뒤뚱거리실 수 있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조금 덜 저리게 하는 약물이 있으니까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통증이 해결하기가 제일 쉬워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얘기를 잘 하셔야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아픈지, 먹을 때 아픈 분한테 진통제가 받는데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써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시겠죠. 식전에 먹을 수 있는 약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얼마 동안 아픈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 대부분 시간이 아픈 분들은 효과가 오래가는 진통제를 쓰는 게 좋고 잠깐 아픈 분들은 효과가 빠르고 짧은 약을 쓰는 게 좋고 그 두 가지가 다 심한 분은 지속형도 쓰고 속효성도 많이 쓰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환자분들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를 가지고 진통제를 쓸까 말까를 결정하시면 돼요. 많이 아프다고 막 그러시고서 진통제 그러면 좀 처방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진통제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럼 그 진통제 먹을 정도라는 수준은요 딱 그거예요. 내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아파서 운동을 못 하고 아파서 입맛이 떨어진다면 진통제를 쓰시는 거예요. 많이 아파도 산에 다니고 할 일 다 하시고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다면 진통제 안 쓰셔도 돼요. 모든 기준은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소화제를 먹을까 말까? 소화가 안 돼도 조금 덜 먹어도 내가 내 체중 유지하고 일상생활 지장 없으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약을 안 먹고 버티려고 애를 쓰시면서 나는 중증 환자고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꼭 아산병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내가 참고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오래 하시다 보면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살이 빠지고 운동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조절의 목표는요, 안 아프려고 진통제 쓰는 게 아니고 잘 주무시고 운동하고 입맛이 좋아지고 만성 통증은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가족관계가 일단 나빠져요. 집에 아픈 노인분이 장기간 계시면요, 우울하죠,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도 진통제를 안 드셔서 제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좀 진통제 드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종양내과에서 주로 쓰는 진통제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아프다 하시면 요런 마약이 아닌 진통제들을 쓰고요. 그 다음은 약한 진통제, 조금 강한 진통제, 조금 더 강한 진통제, 지속형 진통제, 속효성 진통제, 소염 진통제, 신경통약 요런 약들을 막 짬뽕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환자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마약인지 아닌지. 왜 아셔야 되냐면요. 마약이 아닌 약은 절대 함부로 늘리면 안 돼요. 근데 마약은 늘리셔도 돼요. 근데 그 늘리는 방법은 물론 배우셔야 됩니다. 함부로 늘리면 안 되지만요. 그리고 효과가 오래가는 약인지 효과가 짧은 약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속효성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 약은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원래 그때뿐인 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아닌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괜히 부작용만 심해지기 때문에 제한 용량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용법 용량을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효과가 오래가는 이런 마약 진통제들은 이제 용량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늘리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약이죠. 중독되지도 않고, 뭐 처방에 제한도 없어요. 환자분이 뭔가 병과 치료와 관련해서 통증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근데 나한테 잘 맞는 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 잘 못 삼키시니까 패치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근데 패치의 단점은요. 지금 붙여도 한참 있다 효과가 나고 부작용 때문에 띄어도 부작용이 하루 이틀 가요. 근데 이제 만성 통증에는 이걸 제일 많이 쓰죠. 특히 통증이 심한 분들은요, 진통제를, 마약 진통제를 고용량을 쓰면 이제 변비가 좀 많이 생기시는데 이게 변비가 좀 덜해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진통제 드리려고 해도 환자분들이 뭐 중독될지도 몰라. 진짜 아플 때를 위해서 좀 아껴둬야 되고 치료에 지장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약을 받아가셔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전신 상태가 양호해져서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진통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통제가 이제 타진, 아이알코돈이라는 약인데 물론 뭐 다른 제품도 많이 있는데요. 지속형 진통제는 용량을 늘리지만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속효성은 아플 때마다 추가로 드시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은 항상 좀 비상으로 갖고 계시면 좋고요. 하루에 3번 이상 아파서 약을 드셨다면 효과가 오래가는 약을 늘리는 게 현명하신 겁니다.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이제 속효성을 주로 많이 쓰시는 이유가 먹을 때 아프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픈 것 말고 이제 당장 내가 이 음식 삼킬 때 여기 목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빠르고 효과가 짧아도 괜찮겠죠. 근데 이런 거는 한 15분 기다렸다가 3시간 지속되고요. 혀 밑에 녹이는 거는 좀 더 빨리 나타나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가고요. 요즘은 코에 뿌리는 것도 있어요. 이걸 쓰면은요, 정말 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는 한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럼 이게 정말 유용한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뼈에 암이 생겨서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아픈 분들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파요. 그런 분들이 진통제 쓰기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저런 거 움직이기 전에 딱 뿌리고 움직이고 그러면 약효과는 또 금방 빠져나가도 되고.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은 나한테 잘 맞는 약이 있을 겁니다. 마약 진통제는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다행인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거 하나 하고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시던 분들도 쓰다 보면 좀 좋아져요. 근데 처음에 그런 거를 알고 조심조심해서 늘리시면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이제 선망이나 헛소리 같은 거 하셔서 막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약 때문인 줄 아신다면 조금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아까 암교육정보센터 가면 많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경부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혹시 여기 강좌 끝나고 한번 가서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주로 신체적인 통증이 있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우리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이런 거는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시고 환자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